의사 선생님,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네? 6개월 동안 며느리가 제 밥에 수면제를 탔어요. 혜진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요즘 헛소리도 하세요. 제 혈액이나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오는지 검사해 주세요. 나는 72세 정미숙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가 6개월 전부터 아들 정욱이와 며느리 혜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서요. 정욱이가 고개를 숙였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급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세 만료되면 집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혜진이가 덧붙였다. 어머니 집은 넓으니까 저희가 월세라도 드리고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사실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적적하기도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월세는 무슨 가족인데 그냥 들어와서 살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기뻐했다. 대신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자. 당연하죠. 그렇게 아들 가족이 내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혜진이가 매일 아침을 차려줬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아침밥이 고마웠다. 혜진아, 고마워.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 아침을 먹네? 뭐려? 당연한 일인거려. 정욱이도 예전보다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응, 좋아. 너희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손자 민준이도 귀여웠다. 8살짜리가 집안을 뛰어다니니 집이 활기찼다. 할머니, 이거 봐요. 어머, 우리 민준이 그림 참 잘 그렸네. 가족끼리 같이 저녁을 먹고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나가실 일 없으세요? 혜진이가 아침마다 물어보기 시작했다. 왜? 아니, 그냥 혹시 병원 가시거나 친구분들 만나러 가시거나. 별일 없으면 집에 있지 뭘. 아, 네. 혜진이의 표정이 살짝 아쉬워 보였다. 혜진아, 내가 집에 있으면 불편해? 아니에요, 전혀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 며칠 후에도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집에 계실 거예요? 왜 자꾸 그걸 물어봐? 아, 그냥 청소를 할까 해서요.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하실까봐. 청소는 내가 있어도 할 수 있잖아. 네, 맞죠. 하하. 혜진이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물어봤다.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하고 어디 나가시지 않으세요? 나갈 일이 별로 없어. 그러시면 답답하시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나가서 활동하시는 게 건강에 좋다던데. 괜찮아,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혜진아, 혹시 내가 집에 있으면 방해되는 일이라도 있어?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혜진이의 눈빛이 영 이상했다. 왜 그렇게 내가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걸까? 며칠이 더 지나자 혜진이의 질문들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머니, 오늘도 어디 안 나가시죠? 아침마다 하는 인사처럼 물어봤다.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러세요. 혜진이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다. 요즘 밖에 잘 안 나가시네요.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전에는 여기저기 다녔는데, 사실 예전에는 자주 나갔었다.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 노인들이 모인 곳에 가기도 했고, 공항에 가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수다도 떨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면 시간도 잘 가고 사람들 보는 재미도 있었다.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어머니, 공항 가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가보세요. 괜찮아. 오늘은 집에 있을래. 하지만 어머니가 답답하실 텐데. 왜 이렇게 나가라고 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내가 노인정에 나가는 날은 괜찮았다. 혜진이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어머니, 노인정 다녀오세요. 조심히. 응, 다녀올게. 그런 날은 저녁에 같이 밥을 먹었다. 어머니, 오늘 노인정에서 뭐 하셨어요?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으셨겠네요. 하지만 내가 집에 있는 날은 달랐다. 어머니, 식사 따로 가져다 드릴게요. 왜? 같이 먹으면 되잖아. 아, 어머니는 입맛이 다르시니까. 어머니 드시기 좋게 따로 준비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혜진이가 내 방으로 식사를 가져다 줬다. 맛있게 드세요. 처음에는 고마운 줄 알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식사를 차려주는 거라고.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이상했다. 내가 나가는 날엔 같이 식사, 내가 집에 있는 날은 따로 식사.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엔 궁금해서 가볍게 물어봤다. 혜진아, 나 나가는 날은 같이 먹고, 집에 있는 날은 따로 먹는 이유가 있어? 아, 그냥 어머니 편하시라고요. 같이 먹는 게 더 편한데. 네. 그러시면 다음부터는 같이 먹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내가 집에 있으면 또 따로 가져다 줬다. 혜진아, 같이 먹는다고 했잖아. 아,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집에 있는 날 따로 가져다 주는 밥을 먹으면 유난히 졸렸다. 어? 왜 이렇게 졸리지? 식사 후 30분쯤 지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왔다. 어머니, 낮잠 주무세요. 침대에 누우시면 편하실 거예요. 혜진이가 친절하게 말했다. 응, 그래야겠어. 침대에 누우면 정말 깊게 잠들었다. 두세 시간은 푹 잤다. 하지만 내가 나간 날은 그렇지 않았다. 같이 먹은 밥 먹고는 졸리지도 않았고 평소처럼 지냈다. 이상하네. 왜 집에 있는 날만 이렇게 졸릴까?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내가 깊게 잠든 사이에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졌다. 한 번은 일부러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여 봤다. 쉿, 조용히 해. 어머니 주무시고 계셔.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이제 괜찮겠네. 정욱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무엇이 괜찮다는 걸까? 내가 잠들면 뭔가 하는 일이 있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내 몸 상태가 점점 이상해졌다. 특히 집에 있는 날, 혜진이가 따로 가져다 주는 밥을 먹고 나면 문제였다. 어머니, 식사 가져다 놨어요. 고마워. 밥을 먹고 나면 30분 정도 후부터 엄청난 졸음이 밀려왔다. 그냥 졸린 기분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는 정도였다. 아이고, 왜 이렇게 졸리지? 눈꺼풀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억지로 버티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으시나 보네요. 침실에서 푹 쉬세요. 혜진이가 나를 부축해서 침실로 데려다 줬다. 응, 조금만 자야겠어. 침대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듯이 잠들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자는 게 아니었다. 하루 종일 잤다. 아침 10시에 밥 먹고 11시부터 자기 시작하면 저녁 6시, 7시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녁 시간이에요. 혜진이가 깨웠다. 어? 지금 몇 시야? 6시 반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잤지? 11시쯤부터 주무셨어요. 7시간 넘게 잔 거였다.
그것도 깊게. 일어나서도 상태가 이상했다. 머리가 멍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명확하지 않았다. 혜진아, 내가 오늘 뭐 했지? 아침밥 드시고 계속 주무셨어요. 아침에 뭐 먹었더라? 미역국이랑 나물이요. 기억이 흐릿했다. 분명히 먹었는데 무얼 먹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어지러워. 손도 떨렸다. 물컵을 들려고 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물이 흔들렸다. 어머니, 손이 떨리시네요? 응, 왜 이러지?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더 이상한 건 이런 증상이 내가 집에 있는 날에만 생겼다는 거였다. 노인정에 나간 날은 괜찮았다. 같이 밥 먹고 평소처럼 생활했다. 손떨림도 없고 기억력도 괜찮고 무기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집에 있어서 혜진이가 따로 가져다 주는 밥을 먹은 날은 항상 이랬다.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도 멍하고 손 떨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상해. 왜 이럴까? 어느 날은 너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이가 부축해줬다. 다리에 힘이 없네. 많이 주무셔서 그런가 봐요. 혈액순환이 안 되시나. 그런가?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을 많이 자면 오히려 개운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기억력도 점점 나빠졌다. 어머니,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가 언제였지? 그저께는요? 그저께 잘 기억이 안 나네. 많이 주무셔서 그런가 봐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다. 며칠 전 일들이 모두 흐릿했다. 특히 집에 있었던 날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게 전부였다. 무기력함도 심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귀찮아. 그냥 집에 있을래. 예전에는 활동적이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TV 보는 것도 귀찮고 책 읽는 것도 귀찮고 전화하는 것도 귀찮았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게 편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였다. 처음에는 3, 4시간 잤는데 이제는 7, 8시간씩 잔다. 처음에는 손떨림이 가끔이었는데 이제는 계속 떤다. 처음에는 기억력이 조금 나빴는데 이제는 어제 일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치매라도 걸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노인정에 나간 날은 괜찮다는 거였다. 노인정에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억력도 괜찮았다. 준임아, 어제 진돈 오늘 따야겠어. 미수가 기억력 좋네. 맞아. 어제 내가 졌지. 노인정에서는 멀쩡했다. 집에서만 이상했다. 정확히는 집에서 혜진이가 따로 가져다 주는 밥을 먹은 후에만 이상했다. 뭔가 이상해.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일주일 전 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혜진이가 물어봤다. 어머니, 오늘도 집에만 계실 거예요? 응, 몸이 좀 무거워서. 그러시면 편하게 쉬세요. 점심 따로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 혜진이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다. 잠깐만.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다가 부엌을 지나게 됐다. 그때였다. 혜진이가 내 밥그릇에 뭔가를 넣고 있는 걸 봤다.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밥 위에 뿌리고 있었다. 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났다. 혜진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이거요? 영양제요. 혜진이가 당황하며 봉지를 숨겼다. 영양제? 네. 어머니 드시라고 비타민 가루 넣은 거예요. 그래? 어떤 영양제인데? 종합 비타민이요. 요즘 어머니 기력이 없으셔서. 하지만 혜진이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다. 그럼 나한테 주지. 왜 몰래 넣어? 아, 어머니가 약 드시는 걸 싫어하셔서. 그냥 밥에 섞어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언제 약 싫어한다고 했어? 아, 그냥 번거로우실까봐. 변명이 앞뒤가 안 맞았다. 혜진아, 그 봉지 좀 보여줘. 아, 이미 다 넣었어요. 봉지 말고 남은 거 있잖아. 아, 다 떨어졌어요. 거짓말 같았다. 분명히 봉지를 숨긴 것 같았는데 그럼 됐어. 밥 가져다 줘. 네. 혜진이가 밥을 가져다 줬다. 평소와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먹지 않았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 좀 드세요. 영양제도 넣었는데.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혜진이가 아쉬워하며 나갔다. 나는 그 밥을 먹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에서 우유랑 빵을 꺼내 먹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이었다. 평소 같으면 11시쯤부터 졸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잤을 텐데 전혀 졸리지 않았다. 손떨림도 없었다. 기억력도 괜찮았다. 무기력함도 없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괜찮지? 오랜만에 느끼는 맑은 정신이었다. 혜진아, 어머니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 저녁에 정욱이가 말했다. 네. 그러네요. 평소보다 많이 좋아 보이세요. 혜진이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영 이상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었어. 그러시면 안 되죠. 식사를 거르시면. 괜찮아. 오늘 컨디션이 좋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분명히 내 밥에 뭔가 넣고 있어. 영양제라고 했지만 영양제를 먹고 하루 종일 잘 리는 없다. 그리고 왜 몰래 넣을까? 정말 영양제라면 당당하게 줄 텐데. 내일부터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주님아, 혹시 녹음기 있어? 노인정에서 친구에게 물어봤다. 녹음기. 왜? 그냥 필요해서. 우리 손자가 쓰던 게 있는데 줄까? 고마워.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라서 숨기기도 쉬웠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 빨간 버튼 누르면 녹음되고 여기 누르면 들을 수 있어. 사용법을 배웠다. 이제 증거를 잡아보자. 다음 날부터 나는 녹음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혜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혀낼 때가 왔다. 녹음기를 준비한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어머니, 오늘도 집에만 계실 거예요? 응, 몸이 무거워서. 그럼 점심 따로 드릴게요. 혜진이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거실 소파에서 기다렸다. 20분 후 혜진이가 밥을 가져왔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먹지 않았다. 먹는 척만 했다. 혜진이가 나간 후 나는 밥을 화분에 버렸다. 오후에 정욱이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여보, 오늘 어머니 어떠셨어? 부엌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주무시고 계세요. 왜? 평소 같으면 벌써 주무시고 계실 텐데. 밥을 별로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이 덜 들어간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정욱이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뭘? 어머니한테 수면제 주는 거 말이야. 왜? 뭔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냥 죄책감이 들어서. 죄책감? 생각해봐. 어머님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숨이 막혔어. 혜진이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남편은 늘 바쁘고, 육아도 나 혼자 하고, 거기다 어머님까지 계속 보고 있자니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낮에만 잠들게 하려고 약간의 수면제만. 해로운 건 아니잖아. 수면제라고 해도 조금만 더 참아. 곧 계획이 성공할 거야. 계획?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도 나빠지시고 손떨림도 있으시잖아. 그게 수면제 때문인 거 아냐? 그럼 더 좋고, 그런 증상들이 쌓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다. 여보, 서류 준비 다 됐어? 어떤 서류? 장기요양보험 서류 말이야. 아, 그거? 아직. 빨리 해야 돼. 어머님 상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치매 진단이.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니까. 병원에서 치매가 아니라고 하면? 어머님 상태 봐. 기억력 나쁘고 손 떨리고 하루 종일 주무시고 충분히 치매 초기 증상이야. 그게 다 수면제 때문인 거 아냐? 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냥 증상만 보고 판단하겠지. 무슨 말인지 점점 이해가 됐다. 그럼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럼 우리 집도 자유로워지고.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처음에만 그래. 나중에는 적응하시겠지. 그리고 적응 못하면 또 어쩔 거야? 그 안에서 방법이 없지.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금도 나오고 어머님 연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연금까지? 법정 대리인이 되면 가능해. 치매 환자는 본인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충격이었다. 수면제를 먹여서 치매 증상을 만들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보내고 내 연금까지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 했다. 수면제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치매로 만들고 요양원에 보내서 내 돈을 빼앗으려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6개월 동안 매일 수면제를 먹였다니. 내 몸이 이상해진 이유가 모두 설명됐다. 하루 종일 자는 것, 손떨림, 기억력 저하, 무기력함. 모든 게 수면제 부작용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혜진이가 어디 나간 사이 정욱이 방에서 서류를 발견했다.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던 서류들이었다. 이게 뭐지? 첫 번째 서류,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 내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쓴 적이 없다. 신청 사유, 치매 의심,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두 번째 서류, 병원 예약증. 정신과 예약이 잡혀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세 번째 서류, 요양원 상담 신청서. 근처 요양원 3곳에 상담 신청이 되어 있었다. 네 번째 서류, 법정 대리인 신청 준비 서류. 내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 정욱이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서류였다. 다섯 번째 서류, 연금 관리 위임 동의서. 내 연금을 정욱이가 관리하겠다는 서류. 여섯 번째 서류, 부동산 관리 위임 동의서. 내 집까지 정욱이가 관리하겠다는 서류. 이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내 모든 재산을 관리하려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서류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내 집을 팔려는 계획까지 있었다. 매매가 5억 원. 내 집까지 팔려고.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있었다. 어머니 요양원비 월 150만 원, 집 매매 대금 5억 원. 33년간 요양원비 5억 원 정도 남는 돈 거의 없음. 하지만 연금 월 80만 원은 순이익.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 놨다. 내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를 내고 내 연금은 자신들이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다. 33년간이라. 33년이면 내가 105세까지 산다는 계산이었다. 그들은 내가 105세까지 요양원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동안 내 연금 월 80만 원씩 33년간 받으면 3억 원이 넘는다. 결국 내 집 5억 원, 연금 3억 원, 총 8억 원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무서움을 느꼈다. 이것들을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자식이라고 최선을 다해 키워놨지만 결국 돈이 웬수다 싶었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다. 하루아침에 정신을 놓고 요양원으로 쫓겨날 생각을 하니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건데요. 혜진이가 말했다. 병원. 왜?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손떨림도 있으시니까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검사? 간단한 건강검진이에요. 거짓말이었다. 정신과 예약인데 건강검진이라고 했다. 꼭 가야 해? 네, 가셔야 해요. 어머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알겠어. 내일 병원에 가면 그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도 끝났다. 녹음 파일, 서류 사진, 모든 증거가 있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병원 갈 시간이에요. 응, 알겠어. 나는 가방에 녹음기와 서류 사진들을 넣었다. 어머니, 가방에 뭐 그렇게 많이 넣으세요? 그냥 필요한 것들. 병원에 도착했다. 정신과였다. 어머니, 여기서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혜진이가 접수를 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젊은 의사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혜진이가 대신 말했다.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손떨림도 있으셔서. 그러시군요. 할머니,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나는 혜진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네? 6개월 동안 며느리가 제 밥에 수면제를 탔어요. 의사와 혜진이가 동시에 놀랐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요즘 헛소리도 하세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여기 녹음된 게 있어요. 녹음기를 틀었다. 그래서 낮에만 잠들게 하려고 약간의 수면제만. 어머님 상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충분히 치매 초기 증상이야. 장기요양보험금도 나오고 어머님 연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정욱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의사 선생님.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 혈액이나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오는지 검사해 주세요. 약물 검사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야 증명할 수 있잖아요. 혜진이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망상 증세가 있으셔서. 망상이 아니에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사진들을 꺼냈다. 이것도 보세요. 단기요양 등급 신청서, 요양원 상담 신청서, 법정대리인 신청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의사가 사진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의사 선생님, 제발 약물 검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실로 가시죠. 혈액과 소변 검사를 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렸다. 혜진이는 계속 변명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하지만 의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상당량입니다. 장기간 복용하신 것 같네요.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이 농도로 보면 매일 복용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의사가 혜진이를 쳐다봤다. 보호자분,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혜진이가 말을 더듬었다. 의사 선생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할머니, 정말 신고하시겠어요? 네, 당연하죠. 의사가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다. 환자 보호자가 환자에게 무단으로 수면제를 투여한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나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서류 사진도 보여줬다.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경찰이 혜진이에게 말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남한테 약을 타는 거야? 저희도 사정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하게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경찰이 혜진이를 데려갔다. 그리고 정욱이도 소환됐다. 회사에서 급히 나왔는데 상황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가, 너가 시켰잖아. 저는 혜진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녹음 파일에 내 목소리도 나와. 정욱이도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경찰서로 갔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내가 믿었던 가족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그래도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맞는 밤이었다. 수면제에 취해 하루 종일 잠들어 있던 날들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손떨림도 없고 기억도 또렷하고 머리도 맑았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해 먹으려 했다니. 매일 내 밥에 수면제를 타면서도 어머님 건강 때문에라고 말했던 혜진이. 녹음 파일에서 장기요양보험금도 나오고 연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 정욱이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낳은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충격이었다. 내 집까지 팔아서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33년간 내 연금을 가로채려 했다니. 33년이라. 105세까지 요양원에서 살 거라고 계산했구나. 그들이 짜놓은 계획은 정말 치밀했다.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노렸던 거였다. 만약 내가 그날 부엌에서 혜진이가 약을 타는 걸 보지 못했다면, 만약 의심하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다면, 지금쯤 나는 치매 환자가 되어 어딘가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돈 때문에 어머니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혜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숨이 막혔다고. 나도 혼자 살기 외로워서 기뻐했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짐이었구나.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됐다.
72세의 나이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나는 속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냈다. 내 정신을 지켜냈다. 수면제에 취해 치매 환자가 되어 요양원에서 죽을 뻔했지만 깨어났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72세라고 늦은 건 아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맑은 정신으로 살 것이다. 아무도 나를 속이지 못하게, 아무도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속셈을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래, 이제 정말 자유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였다. 아무도 나를 조종하지 않는, 아무도 나를 이용하지 않는 진짜 자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